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TMF의 자율적 구조조정 ARS가 한 달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로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의 피해자가 4만 8천 명, 피해 규모가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개시되지 않더라도 고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이번 사태로 소비자들, P2P 업체, 셀러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중에서 특히 셀러들이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하죠. 셀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죽을 맛이겠죠. 네. 지금 이 이커머스 폭탄이 이커머스 업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게 왜 무서우냐? 그 다음에 이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왜 이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느냐? 원래 회사가 법정 관리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상거래 채권자들이 일단은 좀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죠. 뭐라도 한 푼 더 건져야 되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긴 한데,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더 심하게 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또 이커머스 업체가 무너지게 되면 이게 왜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인데, TMF 2차 회생협의회에서 자구안은커녕 KCCW 설립만 장황하게 설명한 구영배,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제목을 되게 구영배 규텐그룹 회장을 좀 까는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살짝 좀 웃으면서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 KCCW라고 하는 거는 K-Commerce Center for World라고 해서 이번에 TMF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이 구영배 대표가 이 팀원과 위메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TMF 회생 절차 협의회에 이제 구영배 대표를 부른 거예요. 채권자들이. 근데 거기 와가지고 좀 앞으로 어떻게 자구안을 해 나갈 건지,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지 그런 데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정작 와가지고 자기가 설립하려고 하는 그 구상 KCCW에 대한 이야기만 쭉창 늘어놓고, 정작 채권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쓱 가버렸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투자를 하냐, 얼마나 투자를 모을 수 있냐, 이게 관심사일 텐데 뜻밖의 답변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 쪽, 채권자 쪽, 셀러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구영배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뚜껑이 확 열렸겠죠. 네. 근데 실제로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월 30일 날 이제 법원에서 2차 회생 절차 협의회가 열렸는데, 구영배 규텐 대표가 채권단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신규 법인 설립 계획만 장황하게 설명해서 참석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성을 설명하네요. 네, 채권단 쪽에서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면, 일단은 이 판매 대금 돌려막기 의혹에 대해서도 좀 해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셀러들 판매 대금 사용 내역 같은 것도 좀 밝히고, 외부 투자 유치 가능성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KCCW에 관한 설명만 그냥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이 이제 피해업체 법률 대리인으로 협의회에 참석했던 이 변호사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한마디로 뜬금없었다. 네. 외부 투자 유치에 대한 논의를 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미 물 건너간 KCCW 이야기만 장황하게 해서 매우 황당했다. 이런 반응을 이제 이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구영배 대표라는 분이 와가지고 아니 뭐 너네들이 뭐 어떤 질문을 하고 나는 KCCW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 이대로 갈 테니까 뭐 따라오든지 말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 채권자들은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네. 없어요. 예. 그래서 왜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 왜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 어떻게든 떼이돈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라도 한 푼 이렇게 건져야 되는데 회사가 파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파산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보시면 쌍용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은 지금 KG 이제 모빌리티. KG 그룹이 인수해서 KG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됐는데 2017년도 이후에 영업 손실이 이렇게 지속됐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뭐 코로나까지 오면서 영업 손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에 그렇죠. 이제 유동성 위기가 왔죠. 이런 제조업체들은 이제 영업에서 계속 적자가 나면 당연히 그 영업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그 유동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 상황에 오게 되죠. 그래서 20년 12월 달에 뭐 외국계 금융회사 한 600억 원리금 연체가 되고, 그다음에 산업은행 뭐 900억 원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바로 21년 4월 달에 회생 절차, 법정 관리 개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은 영업 현금 흐름이 계속 안 좋아지게 되면 영업 적자 누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바로 오게 되고,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되면 뭐 워크아웃이나 아니면 그 법정 관리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뭔가 어떤 그 자구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먼저 그런 그 조짐을 느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네, 어려워지는 게 보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뭐 최악의 상황에 갔어야 네. 그제서야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사태로 문제가 이제 확산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게 일반 제조업체의 그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금 전환 주기죠. 그냥 우리가 CCC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이렇게 외상으로 사오잖아요. 그러면 이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고, 판매를 이제 하게 되면 매출 채권이 생기고 그 매출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원재료를 사와 가지고 이제 뚝딱뚝딱 해서 제품을 만들 때까지는 이제 재고 보유 기간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고, 제품을 다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생긴 매출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생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왔기 때문에 이 원재료 외상으로 사온 걸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요 밑에 있는 매입 채무 상환 기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상으로 원재료를 사와 가지고 중간에 적절한 시점에는 매입 채무를 상환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다 만들고 만든 제품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을 회수한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 재고 보유 기간하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에서 요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을 요거를 빼주면 현금 전환 주기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매입 채무를 상환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현금이 유출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수는 현금이 유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요 사이에 요 기간이 이제 캐시 컨버전 사이클, CCC. 현금 전환 주기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입 채무를 상환해야 되니까 현금이 빨리 나가고, 근데 재고를 만들어 가지고 매출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현금이 빨리 나가고 이제 늦게 들어오는 네.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CCC의 값이라고 하는 게 뭐 30일이 될 수도 있고 40일이 될 수도 있고 50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고 보유 기간이 20일이다. 네.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수하는데도 한 20일 걸린다. 합쳐서 40일이잖아요. 근데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은 10일이다.
외상으로 사와가지고 나는 10일 만에 갚아야 돼. 그런데 이걸 제품으로 만들어서 매수 채권 회수하는 데까지는 20일 돼서 40일이 걸려. 네. 그러면 40일에서 매입 채무 상환기가 10일을 빼게 되면 30일. 요게 이제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 되는 거죠. 네, 제조업은 CCC가 현금이 빨리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구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현금 전환 주기가 뭐 30일이다, 40일이다, 60일이다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이커머스 플랫폼의 이제 캐시 컨버전 사이클을 보면 자, 여기는 그냥 플랫폼에서 상품이 판매가 돼요. 상품이 판매가 되면 한 며칠 만에 대금이 회수가 되잖아요. 그 현금이 유입되죠. 이제 카드사에서 이제 이렇게 결제가 되니까 그러면 대금이 회수가 되고 나중에 셀러한테 대금을 정산해 주는 거는 한참 지나서 이제 대금을 정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금 정산을 통해서 현금이 유출되는 거는 한참 뒤에고 실제로 대금이 상품 판매 대금이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회수가 되는 거, 현금 유입된 건 그냥 짧은 시간에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대금 회수 기간은 굉장히 짧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네요. 빨리 근데 들어오고 늦게 정산돼서 그렇죠. 나간다. 대금을 정산해 주는 기간은 엄청나게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현금이 빨리 들어오고 늦게 나가기 때문에 이 CCC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CCC가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서 이렇게 긴 기간을 빼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대금 회수가 한 5일이다. 근데 대금 정산은 50일 뒤에 한다. 그러면 5에서 50일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45라는 네.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45일 동안은 회수한 대금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굴릴 그 수도 돈을 있는 거고요. 굴릴 수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커머스 플랫폼의 CCC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CCC 값이 항상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95년도부터 2002년까지 이 평행선이 이제 제로거든요. 제로 밑으로 막대 그래프가 가 있으니까 뭐 35일, 40일, 45일, 뭐 50일까지 이렇게 아마존 같은 경우는 CCC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돈을 빨리 회수하면서 셀러들이나 아니면 거래처에는 돈을 엄청나게 아마존 놈들이 엄청나게 늦게 준다는 겁니다. 어떤 값의 위치에 있을 때 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CCC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이런 아마존 같은 회사, 이커머스 업체 같은 회사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커머스가 이렇게 계속 적자가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결손이 누적되다 보면 자본 완전 잠식 상태에 가게 되는데 회사는 계속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죠. CCC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돈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마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약과 같은 거죠. 사실은 계속 그 결손이 누적되고 영업 현금 흐름이 이제 나빠지고 또 자본은 완전 잠식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 캐시 컨버전 사이클 자체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뭐 그냥 하면서 영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의 사업 모델이 아닌가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처럼 이렇게 영업을 지속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A라는 상품을 팔았다. 판매 대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상품이 팔렸다. 네. 그러면 이커머스 플랫폼이 그 중에서 한 1,000원은 수수료로 자기가 먹고 네. 나머지 9,000원은 A한테 주면 좋죠. 그렇죠. A한테 A 대금 정산으로 A한테 주고 이렇게만 해가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완전 돌려막기. 그러니까 A라는 상품을 팔고 대금이 회수가 됐는데 이 A라는 상품 판매 대금을 회사 적자 보전에다가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뭐 임직원도 회사 주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좀 인건비도 나가고 뭐 회사 운영비도 나가고 뭣도 나가고 하니까 또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상품을 이커머스 플랫폼이 자기 부담으로 할인 판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발생하는 그런 적자를 보전하는데 A 상품 대금을 많이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셀러한테 A 상품 판매 정산을 해주려고 하면 B라는 상품이 판매된 대금을 가지고 A한테 A한테 줘야죠. 그러면 또
B는 어떻게 정산을 해야 그 돼? C한테 C를 판매한 팔아가지고 돈으로 또 줘야 정산을 되겠네요. 해줘야 돼요. 이게 돌려막기거든요. 그러니까 A를 팔아서 A한테 정산해주고 B를 팔아서 B한테 정산해주고 이거는 그냥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굴러갈 수 있는데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계속 적자가 나고 뭐 무리한 할인 판매를 해가지고 그 적자를 이커머스가 이제 그대로 떠안는 거는 뭐 워낙에 뭐 예컨대 요즘 같으면 뭐 테무다 알리다 뭐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C커머스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 이커머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뭐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가 생기고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이 적자 보전을 하는데 네. 이 판매 대금이 들어오면 적자 보전하는데 쓰게 되고 나중에 판매한 상품 대금을 가지고 앞에 판매된 셀러한테 정산을 해주는 완전 돌려막기로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회사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자가 너무 지속되어서 이제 돌려막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때 근데- 폭탄이 터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요 폭탄이 터지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투자가 또 들어와요. 이렇게 투자가 들어오면 이제 한숨 돌리게 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마약을 맞은 거지. 히로뽕을 맞은 거예요. 아싸, 기분도 좋고 뭔가 위기를 이제 돌이 넘겼다. 들어와가지고 뭔가 위기를 넘긴 것 같고 뭐가 제대로 될 것 같고.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적자가 계속 지속되면서 또 돌려막기 해야 될 상황인데 이번에는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투자 유치가 안 되니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무리한 영업을 하는 거죠. 이제는 막 상품권 같은 거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권을 어마어마하게 할인해 가지고 막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사는 거의 막 이제 썩어가는 거죠. 거의 뭐 회사는 이제 말기암 상태로 가는데 또 밖에서는 잘 몰라요. 밖에서는 밖에서는 또잘 영업이 뭐 되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보이죠. 보니까 뭐 계속 적자가 나고 현금 흐름이 안 좋기는 한데 이 회사가 정말 말기암 상태까지 갔는지 얼마나 썩었는지 그까지는 잘 모르는데 경영진들은 알 수 있죠. 경영진들은 이제 매번 보면서 근데 이 사람들도 중단하지 않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고 가다가 이렇게 빵 터지게 되죠. 그래서 23년도 말 기준으로 위메프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은 130억밖에 없는데 셀러들한테 정산해줘야 될 미지급금이 2,9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되는데 셀러들이 1차적인 피해자,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뭐 금융당국에서 피지사나 카드사한테 환불해주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 만약에 카드사나 피지사들도 야 우리도 팀원한테 정산 못 받을 텐데 환불 못 해주겠다고 버티면 소비자들도 엄청난 피해자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광범위한 이제 피해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위메프가 4천억 투자 유치했을 때 나왔던 기사거든요. 1,600억 유치했었고 2015년에 그 다음에 4년 만인 2019년에 4천억 투자가 들어오니까 위메프는 이번 투자금을 기반으로 업계 1위인 쿠팡을 잡기 위한 공격 경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때만 해도 봄날이었네요. 지금 와서 살펴보면. 그렇죠. 뭐 위메프가 쿠팡을 잡기 위한 공격 경쟁을 할 거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 회사는 계속해서 조금씩 굶어져가고 있어요. 이미 이제 곪고 이제 뭐 썩고 뭔가 이제 암세포가 이제 점점점 확산돼 가고 있는 그런 그 형국이었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P2P 피해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이커머스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게 팀원 확정 채권 선정산 상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P2P에서 팔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10억을 모집을 했는데 13명이 투자를 했다고 돼 있네요. 네. 뭐 10억 나누기 13명 하면 1인당 한 7, 8천만 원 정도 들어왔겠죠. 연수익률 뭐 8%, 한 60일 정도 투자하는 상품인데 이 상품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셀러는
일단은 한 2달 뒤에 팀원한테서 정산을 받잖아요. 근데 네. 빨리 그 현금화를 하고 싶어. 이제 팀원 플랫폼에서 상품이 팔려가지고 매출 채권이 생겼는데 한 2달 뒤에 돈이 들어오는데 나는 빨리 정산을 받고 싶으니까 선정산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정산업체가 이 매출 채권, 셀러가 가진 매출 채권을 받고 그 대신에 먼저 빨리 정산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 선정산업체는 또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P2P 업체한테서 돈을 꼬와가지고 셀러한테 선정산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P2P 업체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지들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는 겁니다. 네. 야, 이거 팀원 확정 채권 선정산 상품에 투자하면 8% 수익 주니까 여기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개인들이 P2P 업체에다가 투자한 그 돈을 가지고 선정산 업체에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팀원은 셀러한테 정산을 해줄 필요가 없죠. 셀러는 이미 선정산 업체한테서 선정산을 받아갔으니까 팀원은 나중에 그냥 요 업체한테. P2P 업체, 요 P2P 업체한테 그냥 이렇게 돈을 주게 되면 P2P 업체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요 선정산 상품에 투자를 한 개인들한테 수익률을 주면 되는데 지금 팀원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팀원이 돈을 못 주니까 P2P 업체는 그 돈을 못 받으니까 투자자들한테 원리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네. P2P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러, 소비자, 여기 P2P P2P 투자자 투자자들, 이렇게 맞아요. 이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거 원래 좀 고위험 상품으로 많이 좀 알려준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고위험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P2P 업체들이 이 상품을 설명을 할 때 뭐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뭐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작은 상품인 것처럼 여기 설명서를 한번 이렇게 네. 보시면요. 팀원이 정산을 확정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합니다. 이 채권이 무슨 그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나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담보를 잡을 때는 뭐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이런 확실한 그렇죠. 걸 가지고 담보를 잡는데 뭔가 아니 내가 채권을 담보로 잡을 수 뭐 있나요? 이렇게 돈을 빌려줬으면 이 돈에 대한 담보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나 네. 뭐 자동차가 됐건 뭐 부동산이 됐건 뭔가가 됐건 그거를 담보로 잡아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상환을 못했을 때 그 부동산을 담보를 처분해 가지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건데 팀원이 정산을 확정한 채권 아니 팀원이 문제가 생기면 이 채권 자체가 쓰레기가 되는데 이 채권이 네. 무슨 이걸 담보 이게 무슨 담보가 굉장히 좀 되는 말장난 되는 느낌이 금요 듭니다. 약간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무슨 팀원이 정산 대금을 직접 P2P 업체로 정산을 한다고 해서 리스크 최소화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이상한 거고 그다음에 이 선정산 업체가 그 P2P한테서 돈을 빌려서 셀러한테 정산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정산 업체가 차입자가 되는데 차입자인 선정산 업체는 P2P하고 정산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서 차입자의 뭐 신용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게 무슨 차입자의 네. 신용 위험이 언뜻 잘 모르는 무슨 분들은 신용 위험이 뭐 최소화되는 안정적인 구조의 리스크는 없는 아주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이 정산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했다는 게 이게 무슨 이 정산 채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신용 위험을 최소화했다는 이야기도 이상하고 하여튼 이 상품에 대한 설명 자체가 이 선정산 업체도 지금 나이스에서 신용 등급 매긴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C 제로 아닙니까? 예. 자, 이것도 굉장히 그 안전하지 못한 그 상품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지금 물려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제조업체는 나중에 망해도 뭐 청산할 거리라도 있어요. 제조업체는. 그런데 이커머스 플랫폼은 어때요? 김지영 기자가 생각하시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한테 돈 빌려준 게 있는데 그거 받을 거 뭐 제외하고는 그 정도 있을 없을 수는 것 있겠죠. 같습니다. 뭐 회사에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네. 있다든지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 회수할 거 있다든지 그거 말고는 이커머스 플랫폼은 청산을 하게 되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쌍용차가 그 법정 관리 신청하고 나서 그때 이제 실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을 실사 기준으로 자산이 한 2조 정도 나왔는데 청산 가치가 한 9,800억 정도 나왔어요. 꽤 높게 나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산을 다 떼가지고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니까 한 9,800억 정도는 모을 수 있겠구나. 근데 청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도산 기업이 네. 정말로 회사의 이 개별 자산들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팔았을 경우에 실제로 얼마에 처분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다 합산했더니 실사 조정으로는 자산이 한 2조 있지만 따로 실제로 팔아서 모을 수 있는 돈은 9,800억이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네.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포함되어 예, 있겠군요. 근데 그 당시에 쌍용차의 그 회생 담보권하고 회생 채권을 다 합치면 한 7,4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담보 잡힌 채권하고 담보 안 잡힌 채권을 다 합치면 7,400억이고 회사를 아예 청산해가지고 이거 다 팔아도 한 9천억 이상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빚잔치 할 수도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네요. 이게 다른 조건을 이론적으로는 제외한다면요. 빚잔치가 가능하죠. 네. 예. 근데 이거를 빚잔치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도 회사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는 게 그게 더 낫다. 뭐 회사 종업원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 거래처 하청업체들도 있고 또 국가 경제적으로 그렇죠. 사업을 예. 영위하는 게 나을 경우에는 또 계속 그렇죠. 기업으로서의 예. 가치를 인정.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차라리 그 빚잔치 해도 채권자들은 다 회수하겠네 싶지만 이게 빚잔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쌍용차 같은 이런 제조업체는 최소한 이렇게 청산할 거리라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커머스는 청산할 근데 거리조차 있지 않아요. 이커머스는 없어요. 이커머스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미정산 금액이 이커머스 티맵 1.3조인데 피해 업체가 48,000개인데 지금 티모는 23년도 재무제표가 없으니까 위메프 23년도 재무제표 보면 지금 현재 재무제표에 찍혀 있는 자산이 9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거 실사해가지고 평가해서 조정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뭐 어디 가서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청산 가치로 들어가게 되면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만약 청산을 하게 되면 셀러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도 이거 생길 뭐 수 있겠네요. 얼마나 나오겠어요. 네. 위메프의 다 합쳐서 그 900억 청산 아래로 떨어진다면요. 가치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셀러들 입장에서는 위메프나 티몬을 청산한다고 했을 때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이거 아무것도 회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리한 위치에서 네. 그 협상을 할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불리한 위치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티맵 안개속 운명의 판매자들 끙끙. 회생도 파산도 문제. 지금 파산하게 되면 아무것도 건질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회생으로 가자고 하면 이거 뭐 무슨 회생을 해도 엄청나게 이제 그 채무 탕감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지금 보면 제대로 M&A가 돼가지고 누군가가 어느 회사인가가 티맵을 M&A 해가지고 인수대금이 들어오면 그 인수대금 가지고 뭐 저기 담보권자들은 다 이제 전액 변제를 받을 거고 회생 채권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몇 퍼센트 정도 현금 변제받고 나머지는 뭐 탕감 또는 출자 전환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갈 텐데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이제 어떤 분이 현실적으로 10% 내지 30%라도 받으려면 회생 절차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돼 있는데 아유 10%에서 30% 이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쌍용차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 인수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회생 채권 현금 변제율이 1.7%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KG 그룹으로 바뀌면서 KG 그룹이 인수 대금을 올려서 그나마 상거래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한 13%, 상거래 채권자들 말고 그냥 돈을 빌려준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는 한 5, 6% 정도 변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쌍용차 그 당시에 쌍용차가 청산 가치가 그 정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3천억이 넘는 M&A 그 네. 자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변제율이 그만큼 낮았는데 지금 무슨 지금 TMF를 가지고 10% 30%라도 현실적으로 받으려면 회생 절차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셀러분들이 너무 그 희망적으로 네. 좀 보시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신뢰를 상실한 이커머스 업체에 누가 사가면 좋을 텐데. 예, 또 그 쉽지 않죠. 셀러들 피해자들 그 법률 대리하는 그 변호사는 뭐 한 군데가 비공개적으로 뭐 투자 의사를 밝힌 데가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M&A가 될 것 같다는 그 낙관적인 그 본인 생각을 어떤 저 네. 법률 신문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피해자들 대변하는 법률 대리인이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뭐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상황이 좋지 않고 미정산 규모도 너무 크고 네. 그다음에 이 업종 자체가 이제 이커머스고 뭐 지금 뭐 이커머스 업체는 이 플랫폼 중개 업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한데 그 맞습니다. 신뢰가 상실했고 나머지 대체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또 너무 많아요. 다른 데 갈 수 있는 길들도 많고 해서 뭐 어떤 투자자가 그 여기에다가 뭐 많은 그 인수 대금을 지불하면서 이거를 인수하겠다고 들어올지 인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지 변제율이 높아질 텐데 1조 3천억 원의 그 원책 채무를 그거를 변제율을 10%에서 30%로 하려고 하면 그게 수천억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요 뒤에 게 이제 어떤 제가 말씀드린 뭐 피해자들 이제 법률 대리인 그 이제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님은 뭐 내년 상반기에 M&A 전망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게 기사화가 됐는데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근데 좀 모르겠습니다. 그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돈이 들어와서 현금 변제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과는 다른 현금 전환 주기를 비롯해서 이커머스만의 고유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사태로 인한 셀러부터 P2P까지 피해자들의 상황, 그리고 법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맞게 될 운명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